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미애 조합원입니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해 추석 차례 비용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20만 1,19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3%가량 상승된 그 비용인데요. 이거는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에서 조사한 그 기록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추석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한우, 이어서 상품권, 과일 순위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추석 선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이 가득 담긴 편지 한 통이 어떻습니까?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친 정 장관과 내년엔 잠재 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한 최 부총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들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새누리당은 공개성, 계획성, 적극성 등이 없거나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이 어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습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어제 오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 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일반 해고에 대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 참여해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해서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습니다. 노사정 대화가 성공함에 따라서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유보되고 노사정에서는 노동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업주부의 0세에서 2세 자녀에 대해 어린이집 무상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정부의 방침에 찬반 양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반 전업주부들이 이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을 취업 여부가 아니라 보육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는 의미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0세에서 2세 자녀를 둔 가정 가운데 종일형 보육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취업 여부로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전업주부들이 결국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정산부터 신고서류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교육비 같은 기본적인 항목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국세청은 2015년도 귀속소득분에 대한 내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들이 신고서류 작성을 간편히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의료비 등 소득공제 신고서의 내용이 연말정산 신고서류에 자동으로 기입하는 방식이 도입되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들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한 뒤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다만 보험료와 기부금, 의료비 가운데 국세청의 소득공제 자료에 잡히지 않은 금액은 직접 입력해야 하며 총 급여 항목도 종전대로 근로소득자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 갚아야 할 나랏빚이 내년 말 370조 원에 달하고 2017년엔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가계가 진 부채를 합치면 2,300조 원에 육박하는 등 나라 곳간 사정이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국가채무 전망치 645조 2천억 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373조 1천억 원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05년 말 100조 원을 넘어선 적자성 채무는 10년 만인 올해 300조 원을 돌파하고 2년 후인 2017년 말은 400조 원대로 뛰게 됩니다.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만 갚아야 합니다. 대학 수학 능력시험에 지원한 재학생은 매년 줄고 있지만 졸업생은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11월 12일 치러질 2016학년도 수능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지원자가 63만 1,184명으로 2015학년도보다 1.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학생은 전체의 76.4%인 48만 2,051명이고 졸업생은 13만 6,090명, 그리고 검정고시 등은 13,0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올해 수능에 지원한 재학생은 지난해 49만 5,027명보다 12,976명 줄었습니다. 전체 응시원서 접수자가 줄어든 가운데 졸업생이 증가한 데는 수능 난이도가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수능이 쉬워지고 지난해부터 의학계열 정원이 1,0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대학에 다니면서 더 좋은 대학에 가려는 이른바 반수생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청년 경제활동 인구가 129명 늘어날 때 정규직 근로자는 1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년경제활동 인구가 12만 9천 명 증가한 반면 청년 정규직은 1,000명 늘어난 것에 그쳤습니다. 평균적으로 새롭게 취업활동 연령대에 진입한 청년 129명당 정규직 일자리는 오직 1개만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5년간으로 기간을 보면 2011년부터 2015년 청년 취업자 수는 5만 6천 명 늘어난 반면 청년 실업자 수는 12만 9천 명 늘어났습니다. 이는 연평균 1만 5천 명 정도 청년 실업자가 더 많이 쏟아진 것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병역 제한 연령인 만 37세를 넘겨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한 해 5천 명에서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법무부 과장의 아들을 포함해 139명은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병역 의무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역을 면제받은 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남성도 한 해 평균 20여 명이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만 37세까지 해외에 거주하며 최종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남성이 5,220명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해외에 불법 체류하며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병무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에 현재 외국에 불법 체류하며 병역 의무를 피하고 있는 남성이 139명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법무부 한 과장의 아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초유의 난민 유입 사태 속에 유럽 각국 시민이 동서로 나눠져 팽팽한 찬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유럽 등지에서는 난민 환영 시위가 잇따른 반면 동유럽에서는 반대 시위가 속출해 난민 대책을 둘러싼 동서유럽의 분열을 실감케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10일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 스페인 마드리드, 스웨덴 스톡홀름 등에서 시민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난민을 지원하자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와 바르샤바에서는 5천 명의 시위대가 이슬람은 유럽의 죽음이 될 것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고, 체코 프라하와 슬로바키아, 브라타슬라바에서는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 난민은 환영받지 못한다, 집에 가라는 피켓을 흔들었습니다. 난민 대책에 대한 유럽 각국의 입장이 이처럼 크게 엇갈리면서 유럽 간에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전천후 공격수로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손흥민은 어제 썬덜랜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의 오른쪽 날개 자원으로 선발 출전해 후반 16분 교체됐습니다. 오른쪽 날개로 선발 출장은 손흥민, 프리킥과 코너킥 전담 키커까지 맡으면서 오른쪽 측면은 물론 원톱 스트라이커인 해리 케인의 뒤를 바치는 섀도우 스트라이커 역할까지 맡으면서 전천후 공격수로 활약했습니다. 다만 분데스리가보다 더 관대한 몸싸움 판정과 한 단계 빨라진 경기 속도에 대한 빠른 적응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교체된 후 라이언 메이슨의 골로 1대0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쾌청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아침에는 짙은 안개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어제보다 더욱 오르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서늘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서울 기온 16.6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조금 밑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고요. 가을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랜 시간 야외 활동한다면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짙은 안개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북,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면서 평소보다 시야가 무척 짧아지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사라지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낮 동안 전국에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와 대전, 광주 27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이번 주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둔다면 대체로 맑은 날씨에 깊어가는 가을 분위기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영남 해안에서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역사투데이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역사 속 수많은 오늘의 사건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9월 14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투데이 코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812년 오늘은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모스크바에 입성했고요. 1941년에는 레닌그라드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군이 소련의 레닌그라드 교회로 진격한 날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1955년 오늘은 대구 매일신문에 괴청년 40여 명이 난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9월 13일 대구 매일신문 주필인 최석채 씨가 쓴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 때문이었는데요. 이 사설은 이승만 대통령의 측근인 임병직 대사가 대구를 방문할 때 당국이 학생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환영한 것을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사설이 나간 다음 날인 9월 14일 국민의 경북도 지부 총무차장 김민, 자유당 경북도 검찰부장 홍영섭은 괴청년 40여 명을 이끌고 신문사에 난입했습니다. 대구 매일신문의 인쇄시설을 파괴하고 발송 중인 신문 뭉치를 탈취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국은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들면서 가해자들을 가려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석재 주필을 이적행위로 몰아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9월 17일 전격 구속했습니다. 그렇지만 1956년 5월 8일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해방 후 피라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은 첫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1959년 오늘은 소련의 탐사선 루나 2호가 달에 충돌해서 인간이 띄어보낸 물체 중에 최초로 달에 접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960년 오늘은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를 결성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 1969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1969년은 박정희 대통령과 민주공화당이 3선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날입니다. 공화당의 3선 개헌안은 박정희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로써 박정희는 1971년 4월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공화당 후보로 다시 출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선됨으로써 1972년 이후에 유신체제와 함께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1986년 오늘 김포공항 폭발물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아시안게임 개막을 불과 일주일 앞둔 1986년 9월 14일 서울 김포공항 국제선 1층 청사 박 5번과 6번 출입문 사이 철제 쓰레기통에서 고성능 사제시한 폭탄이 터져서 전송객 부부 등 일가족 4명과 공항관리공단 직원 등 모두 5명이 숨지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은 폭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2000년 9월 14일 오늘 살펴볼까요? 15년 전 9월 14일 오늘은 소설가 황순원 씨가 타계한 날입니다. 당시 나이가 85살의 나이였습니다. 소설가 황순원 작가는 단편소설 별, 독짓는 늙은이, 소나기, 그리고 장편소설 카인의 후예, 나무들 비탈에 서다, 1월 등 수십 편에 이르는 명작을 남겼습니다. 매일매일이 우리 삶의 역사인데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의 역사는 어떠신지요? 역사 투데이였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짜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뉴스투데이 인터뷰 순서인데요. 오늘은 사회민주당 김명기 창당준비모임 대표 연결해서 사회민주주의당 3인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명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른 아침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도 고맙습니다. 네. 지금 지난 8월 15일에 3인당 창당 발기인대회가 있었는데요. 예. 대표님께서 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양당 정치에 지금 실망한 많은 세력들이 있고요. 그분들 중에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이제 공부를 했던 세력들이 곳곳에 사실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실시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보다 이제 북유럽식으로 가자 하는 여론이 44.8%로 굉장히 많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민주당이 꼭 이제 하고 싶은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새누리당의 왼쪽 지지층들
좀 분리하고 좀 분해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그 3당 합당 되기 전에 그 25% 정도 수준이었는데 3당 합당이 되면서 그 40%가 국권이 여태까지 내려오고 있고 그 새누리당이 지지층이 분해되지 않는 이상 네. 세상은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 역할을 사회민주 세력이 모여서 사회민주당으로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그 창당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왼쪽 지지층들을 모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다음 사회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그 사회민주주의는 이제 뭐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이념 중에 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제 공산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공산주의하고 이제 사회주의는 이제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고 이제 유일하게 삼은 이념이 이제 민주주의 정도가 살아남았는데 그 민주주의 중에 이제 미국식 그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가 있고 스웨덴이나 독일식으로 이제 사회민주주의를 좀 지향하는 정치 세력들이 좀 있었죠. 네. 그쪽은 이제 사회민주주의로 좀 복지국가가 좀 일찍 끝났고 지금 미국식은 아직도 불평등이 심화돼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 미국 국민들이 많이 있는 상태죠. 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스웨덴 독일식 사회민주주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민주당이 내건 핵심 가치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개인의 자유, 뭐 기업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그 자유와 평등을 기치로 그 많은 세력들이 연대를 하자, 자유평등 연대를 좀 핵심 가치를 두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산업화, 민주화를 이제 거쳤고 이제는 좀 평등화로 좀 나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 뭐 교육의 평등화, 임금의 평등화, 뭐 세금의 평등화, 연금의 평등화까지 이제 그런 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금의 평등화라면은 누구나 똑같이 연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낸 만큼의 비례해서 좀 이제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낸 것보다도 조금 더 많이 받는 이제 그 계급들 좀 있지 않습니까? 뭐 공무원 연금이 좀 될 수도 있고 네. 등등 그런 연금의 좀 평등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아예 너무 가난해서 연금을 아예 또 못 내서 전혀 연금의 혜택을 또 못 받는 시민들도 많이 있는 상태라 네. 그런 평등화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스웨덴, 독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밖에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사실 있죠. 뭐 프랑스, 뭐 벨기에, 핀란드, 뭐 오스트리아, 뭐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 이제 가입이 돼서 서로 연대해서 함께 협력해서 여러 가지 일을 좀 대응하고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정치학자 중에 그 아담 셔보르스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제 사회민주주의는 인류가 만든 최대의 발명품이다. 뭐 독일 같은 경우는 150 역사를 갖고 있고 뭐 스웨덴, 덴마크 여러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수준의 현대 복지국가를 사실 만들어 왔죠. 대한민국에도 이제 그 복지국가를 얘기하는 정당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네. 그들과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함께 협조 공조할 예정입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나라들에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있는 나라죠? 그렇죠. 사회민주주의 네네. 정당이 있고 네네. 그들이 수정하겠습니다. 집권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사회민주주의 이념들의 정책에 실현을 했던 것이죠. 네네. 이렇게 3인당을 만들기 전에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하셨을 텐데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민주주의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감들을 해주시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국에 이제 그 소선거구제라는 그런 제도 때문에 새 3당이 나타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우려를 이제 표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네. 그래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그 사회민주주의 세력부터 노동당에까지 펼쳐진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이 좀 있고요. 그 합리적 보수부터 성찰적 진보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그 새누리당 쪽에서는 박범진 전 국회의원이 지금 고문으로 계시고 옛날에 그 민주노동당의 정책위 의장을 하셨던 주대한 님도 지금 저희랑 함께
하고 계시고 네. 건강보험공단 노조위원장 출신이었던 김용님, 최재기님 같은 경우도 지금 함께 사회민주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사회민주주의라는 그 이념을 가지고 출마하신 분도 있었고, 예전에도 사민당이라는 정당 형태가 있었는데, 좀 대중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어요. 예. 네네. 어떻게 대중의 지지를 받을 생각이십니까? 지금 사회민주당은 지금 요즘 이제 전반적인 시민들 중에 대한민국이 이제 진영이 이제 보수냐 이제 진보냐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사안에 따라서 진보적일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 있다라는 이중 개념주의자들이 이제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분단이기 때문에 안보는 약간 보수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경제하고 복지는 약간 진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중 개념주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 지금 여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무당층으로 좀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민주당은 차세대 정치 세력으로 여야 보수 진보의 진영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와해시키는, 좀 줄여나가는 중간파 역할을 좀 하면서 이중 개념주의자들을 지지를 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 이제 내년 총선에서 야권연대 를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기존에 이제 노동당이나 정의당 같은 소위 이제 진보정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굳이 3인당을 만들어서 야권을 분열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야권의 분열이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처음에 전략 포지션 자체가 새누리당이 좀 왼쪽 블럭을 지지를 좀 분리하고 분해시켜서 그들의 지지를 얻겠다. 그리고 무당파들의 지금 지지를 얻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노동당하고 정의당하고는 조금 전략 포지션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그렇진 않고 그렇지만 이제 일면에 진보 정당에 대해서 이제 약간 우려하는 시선들이 좀 있기도 한데 네. 사회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긍정하는 좌파를 이제 좀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존 정당과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 정교조 월급을 그래도 4천만 원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을 주로 이제 대변을 진보 정당이 많이 해왔는데 그보다 좀 더 가난하신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자영업자, 비정규직 그리고 알바생들 그런 사회적 약자 한 80%를 대변하는 정당이 사실 좀 지금 없는 상황이다. 그 역할을 좀 사회민주당이 좀 하고. 또 뉴 라이트가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지금 사실 보수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진보 분 쪽에서 지금 뉴 레프트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 사회민주당은 뉴 레프트 역할을 좀 맡고 싶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이나 노동당에서는 3인당을 지지할 분이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지지할 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사회민주당과 정의당과 당명 투표를 했을 때 13개 도시에서 사회민주당이 승리하고 3군데서만 사실 정의당이 이겼는데 그 3군데에서 정의당으로 이제 몰표가 나오면서 160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당명을 정할 때 원래 사회민주당이 3위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보와 이제 보수를 넘나들면서 사회민주당 지지 세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그 넓은 폭으로 인해서 아마 집권 세력으로 추후에 나가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금 함께 보수 진보를 넘나들어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회민주주의는 흔히 이제 진보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합리적 보수도 끌어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런데 지금 3인당 갈 길이 멀어요. 지금 내년 4월 13일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지금 일단 정당의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일정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일단 시민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대학가 그리고 번화가들을 찾아가서
길거리에다가 이제 놓고 거기서 연설을 하면서 지금 20대들한테는 뭐 3포, 5포, 7포로 점점 넓혀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응하는 대변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민주당을 이제 홍보하고 공중전으로는 이제 뭐 많은 유명하신 분들이 지금 사회민주주의를 관심 있는 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그분들의 입당 그런 것들을 이제 건의하면서 만들어 나가려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출마하십니까? 내년 총선에? 뭐 지금 당이 다 만들어지고 하면 이 각각의 의견들 뭐 출마하실 분들이 지금 사실 좀 있어야 하고 그분들도 나가서 사회민주당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조건이 되면 고민하고 노력해서 계획해야 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몇 석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직 말씀드릴 정도 아직 뭐 꿈이 원대하지만 네. 일단 당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급선무라서 네. 그건 다음 기회에 인터뷰를 하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진보 정당 쪽 진보 인사들 사이에서는 진보 모임을 통해서 우리 내년 총선에는 연대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보자. 그래서 진보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런 진보 모임 측에서 3인당의 제안이 함께 하자라는 제안이 온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런 제안이 오시면 같이 이제 놓고 이제 고민하고 같이 집행부라고 얘기해봐야겠죠. 그리고 저희도 원래 그쪽에서 오셨던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저희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노동당 대표 지금 제1야당도 지금 이제 약간 선출되신 분이 주류에서 좀 약간 벗어난 비주류가 지금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의 샌더슨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은 비주류의 반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비주류 지금 기존에 유명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대한 개혁이나 세상에 대한 변화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어떤 지향으로 이제 모여야 되지 않겠냐. 유명한 사람 뒤에 가서 줄을 서서 어떤 정치적 이득이나 정치적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라는 큰 틀을 놓고 그 밑에서 다시 모여서 경쟁하고 연합하고 그래서 정파 연합까지도 저희는 고민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샌더슨처럼 큰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대표님. 노력하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사회민주당 김명기 창당준비모임 대표였습니다. 네, 오늘 선보이는 코너가 처음 선보이는 코너가 많은데요. 시사 해설이라는 코너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시사의 쟁점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란 핵 협상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지난 7월에 13년 만에 역사적인 핵 협상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6개국과 이란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최종 협상에서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가해졌던 각종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포괄적 합의를 하고 난 이후 6월 말까지 세부안을 타결하기로 했지만 최종 시한을 4차례나 연장하는 진통 끝에 이른 극적 합의입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핵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이란의 군사시설을 비롯해 핵무기 개발이 의심되는 모든 시설에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란은 특별 사찰 요구를 주요 6개국이 구성하는 중재기구를 통해 조율키로 했습니다. 이란과 서방, 핵을 둘러싼 갈등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200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 8월에 이란의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가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 정부가 핵무기 개발 등 군사적 목적으로 실험용 및 상용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2003년 6월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핵활동 보고 의무 불이행을 지적하면서 핵 문제를 둘러싸고 이란과 국제사회의 갈등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가운데 2005년 6월에 강경 보수파 대통령이 당선 첫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핵개발은 침해받을 수 없는 고유의 권리라고 밝혀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12월 이란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고 2010년까지 계속해서 이란 제재를 강화해 갔습니다. 그러다 2013년 8월 온건 중도파로 분류되는 하산 로하니 정권이 출범하면서 점차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3년 10월 제네바에서 주요 6개국과 이란 간의 첫 협상이 시작됐고 올 4월 2일 핵협상 초안이 공식적으로 타결되면서 이란 핵 문제가 해결의 서문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란 핵협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합의로 이란은 각종 제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석유 수출 등을 통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복귀해서 중동의 세력 판도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란의 경우 이번 합의안을 충실하게 이행할 경우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 단계로 들어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은 1979년 이슬람 혁명과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 이후로 외교 관계를 공식 단절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석유 화기 매장량 세계 4위인 이란의 경제 제재가 풀리게 되면서 원유 수출량을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른 경제 효과로 약 462조 원 규모인 이란의 경제가 18개월 동안 10%까지 커질 것이며 그 이후로도 2에서 5%씩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란이 핵보유국 지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감시할 권한을 확보했는데요. 특히 2009년 취임 뒤에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정책을 표방해온 오바마 정부는 이번 핵 협상 타결로 핵 정책과 외교에서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핵 협상 타결로 미국과 이란 양국의 관계가 마냥 순조롭게만은 복원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란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미국이 이스라엘 등을 의식해서 제재 해제를 늦춘다면 관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틀 전에 미국 상원에서 이번 핵협상 타결한 불승인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을 승인하지 않으려고 한 것을 부결시켰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어제는 미 하원에서 핵협상 승인안을 부결시켰는데요. 상원과 하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이란의 핵협의안을 무력화하려면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불승인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뒤집을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투표는 오는 17일에 있을 예정인데요.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란과의 핵협상을 타결시킨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핵협상이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란이 미국 등 주요 6개국의
핵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은 북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는 이란과는 차이가 있지만 두 사안 모두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 유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란 핵 협상에 참여한 미국, 중국,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하는 육자회담 당사국이기 때문에 북핵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하기 전에 적대국인 이란, 쿠바, 북한과의 대화를 약속했는데요. 최근 쿠바와는 54년 만에 적대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쿠바 국가의 대사관을 재개설을 했고요. 이란과는 13년 만에 핵협상 타결을 이뤄낸 것입니다. 이제 북한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북한은 이란과 달리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데다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적은 상황입니다. 이란은 원유 수출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활발한 경제관계를 이어가지만 북한은 여전히 중국에 의존한 채 대고립 정책을 고수하기 때문에 이란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임기 2년 남은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우리 정부도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지켜볼 문제입니다. 오늘 시사해설 이란의 핵 협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어렵게 다가오는 게 사실인데요. 오늘은 경제 용어 중에서 출구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구 전략은 경제 용어로 비상 상황에서 벗어나서 경제 정책의 기조를 원상 회복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출구는 말 그대로 밖으로 나가는 문이죠. 출구 전략은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입니다. 원래 군사 용어라고 하는데요. 군사 용어의 뜻은 군대를 안전하게 전선 밖으로 퇴각시키는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국 국방부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고요. 승산 없는 베트남 전쟁에서 인명이나 물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군대를 철수하는 작전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출구 전략은 경제 분야에서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경기 침체라는 위기 상황을 빠져나갈 때 쓸 수 있는 경제 정책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철수한다는 의미처럼 비상 상황에서 벗어나서 경제 정책의 기조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2008년 세계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입었죠.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세금을 적게 걷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런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기업과 개인이 돈을 쓰게 만들어서 전체 경제를 되살리자는 것이었죠. 우리나라도 지금 저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우리 경제도 지금 경제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구 전략은 이 같은 비상조치를 중단하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금리를 인상하고 정부 지출을 축소하고 세금을 올리고 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풀어주었던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베풀어온 아낌없는 사랑을 중단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정부의 아낌없는 사랑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베푼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구 전략을 계속 미루다가는 자칫 국가의 금고가 바닥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부의 출구 전략 가운데 약발이 가장 확실한 것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금리 인상이 약발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경기를 살리느라 금리를 내리는 바람에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쓰고 또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등 시중에 돈이 과잉 공급된 상태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시중에 돈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물가가 오르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금리를 도로 올려서 부작용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출구 전략의 최대 고민거리는 과연 언제 실시하는가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경기를 부양해왔습니다. 양적 완화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정책 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을 말합니다. 정부의 국채나 여타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을 통해서 시중에 돈을 많이 공급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간접적으로 돈의 양을 조절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국채나 다른 자산을 사들이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의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통화 정책입니다. 자국의 통화 가치를 하락시켜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하게 되는데요. 한 나라의 양적 완화는 다른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시행되어서 달러 통화량이 증가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은 강화됩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해서 상품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이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과연 언제 출구 전략을 실시하는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8월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떨어지는 등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전까지 미국은 70년간 AAA 등급을 유지하고 있었죠. 2014년에도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 플러스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럽의 재정 위기 우려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 세계 주가와 시장이 술렁이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2011년 8월에 향후 2년간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2013년 중반까지는 금리 인상을 통한 출구 전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미국은 양적 완화 정책을 연말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출구 전략 개시 시간을 다시 한번 늦췄는데요. 2013년 말 미국의 경제 회복을 알리는 지표가 연달아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전 의장인 벤 버냉키가 출구 전략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오늘 첫날부터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테이퍼링이란 갈수록 끝이 좁아진다는 뜻입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양적 완화를 축소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2014년 1월에 이어 2월에도 양적 완화 규모를 650억
달러로 줄였습니다. 2014년 10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드디어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공식적으로 끝냄으로써 2015년 중반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가 소폭 인상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정책이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만큼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은 미국의 출구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 연합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9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할지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16일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이달 인상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거나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국 등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가능성과 뜨뜻미지근한 미국의 경제 지표들 탓에 지금은 9월 인상 전망이 다소 수그러져서 그야말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형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경제 키워드 한 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출구 전략. 비상 상황에서 벗어나서 경제 정책의 기조를 원상 회복시키는 것. 경제에서는 금리 인상이 대표적입니다. 양적 완화는 시중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 그리고 나왔던 용어 테이퍼링인데요. 테이퍼링은 갈수록 끝이 좁아진다는 뜻으로 점진적인 양적 완화 축소를 의미합니다. 경제 용어가 상당히 생소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씩 저희 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경제 용어를 접하다 보면 우리한테 쉽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투데이 경제 키워드 출구 전략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내 가족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책임지는 좋은 일자리를 찾는다면 노조에 가입할 것이다.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7일 연설에서 한 말인데요. 노조 운동이 없는 곳에서는 가혹한 착취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 역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어제 노사정이 잠정 합의를 해서 찬반 의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켰으면 합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집에서 해고 요건 강화,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립 등을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2822일 동안 천막농석을 해야 겨우 노동자로 인정받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300만 명을 웃돌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려는 대법원의
법정 판결조차 무시하는 대기업이 존재하는 게 이 땅의 슬픈 현실입니다. 9월 14일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이정일 PD, 저는 이미의 조합원이었습니다. 국민이 희망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가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